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당권에 관한 두 번째 판례 정리 영상이고요. 근저당권하고 공동저당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저당이라는 것은 뭔가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을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계속적 거래, 외상, 거래를 하기로 하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아직 거래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현재는 채권이 없죠. 그래서 미래 채권을 담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외상질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거래를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 달에 외상 금액이 채무가 얼마가 됐냐면 500만 원이 됐고요. 두 번째 달에는 계속 거래를 해가지고 800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는 10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면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천만 원까지 을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요 여러 개의 채권 중에서 요 800만 원 채권만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중에서 일부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을 때 이 근저당권이 병에게 수반되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첫 번째 판례는. 자,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보죠. 개념부터 봅니다. 자, 근저당권이라는 게 뭐냐? 계속적 거래관계로 벌써 발생하는, 소멸하는 불특정 다세 후 장래, 미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의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 뭐죠? 근저당권이다. 따라서 거래가 종료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의 거래관계가 계속 중입니다. 계속 중에,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의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의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 대의변제에 대해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계속 거래관계가 뭐예요?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수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달리 부종성이나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한번 사실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만약에 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에게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문제는 이 A 부동산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다. 다시 말하면 갑의 이러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이렇게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는 거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요 갑이 부담하고 있는 이 채무를 병이 뭐 하기로 했냐면 인수하기로 했어요. 자, 첫 번째 판례는 뭐가 넘어갔죠? 채권이 양도가 됐는데 요거는 뭐가 넘어가 됐죠? 채무가 넘어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채무가 인수가 됐을 때 요 근저당권은 유지가 되느냐에 대해서 일단 소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채무 인수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때는 이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냐면 이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을이 은행인데 이 병이 신용 대출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다른 원인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됐을 때 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자, 첫째,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근저당권은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그 채무 인수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면 소멸되지 않는데, 다만 다시 한번요. 물상보증인이 채무 인수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면 소멸되지 않는데, 다만 이 사람이 그 후에 새롭게 부담하게 된 채무는 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더 이상 담보될 수 없다는 거,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죠. 채무가 인수된 경우에 구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상보증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그 제3자가 채무 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물상보증인 제3자가 채무 인수에 대해서 뭘 했다면요? 동의를 했다면 소멸되지 않고요. 신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 바, 그 신채무자네요. 물상보증이든 신채무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요 새로운 채무자든 물상보증이든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뭐하는 것은요? 담보하는 것을 볼 수는 없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채무 인수에 대해서 물상보증이 동의를 했다면 이때는 뭐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는 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주 잘 나오는 판례고 시험에 잘 나오고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과 을이 외상거래를 시작하면서 갑소유 A부동산, 이제 누구죠? 갑 채무자들이죠. A부동산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요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요 외상거래에서 발생한 실제 채무는 얼마냐면 1억 5천이에요. 이랬을 때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요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인 1억이 아니라 실제 채무의 1억 5천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제3자 소유예요. 다시 말하면 물상보증인 소유거나 또는 제3취득자 소유인 경우에는 이때는 채권 최고액인 1억만 갚으면 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무자는 뭘 갚아야 됩니까?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어디까지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결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결론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판례는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입니다. 자, 근저당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제 채권액이 증감 변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증감 변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뭐냐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되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외상 거래가 종료가 됐어요. 외상 거래를 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발생할 채권이 없으니까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경매죠.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느냐? 일단 원칙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순간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아요. 언제입니까? 경매 신청 시에. 근데 일종의 예외가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근데 만약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수동적으로 채권액이 확정돼야 되는 경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채권이 확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죠. 부분이죠. 일단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주고 1억 5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A가 1억이고 B가 경매 예상가액이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이 A 부동산에서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을은 동시 배당을 할 것인지 이시 배당을 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A와 B에 대해서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1억 대 2억 해서 A에서 1억 5천에 3분의 1,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은 을이 동시배당을 선택해서 A 부동산 1억에서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면 남은 돈 5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을이 이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전액을 다 변제받기 때문에 1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고요. 따라서 정은 을이 이시배당을 선택하면 빵원 받을 돈이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시배당의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손해를 입는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 민법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 차순위 저당권자는 동시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을 근거로 해서 공동저당권자의 B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만약에 을이 동시배당을 선택해주면 정은 A에서 5천만 원을 받아가게 되고요. 을이 만약에 이시배당을 선택해서 A에서 1억 원을 다 가져가면 정은 B에서 5천만 원을 받게 된다. 이게 결론인 거죠. 자, 근데 이제 판례입니다. 요 정이 대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B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이때는 대위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물상 보증인과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의 권리를 우선해주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판례 읽어볼게요. 자, 가본 판례입니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채무자 소유물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20배당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경매 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368조 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대의할 수 없다라는 거 첫 번째 판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나번 판례입니다. 자, 좀 보죠, 사실관계를. 자, 다시 돌아와서 공시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A 부동산이 1억이고 B 부동산이 2억인데 만약에 갑이 동시배당을 선택하면 A에서 을이 동시배당을 선택하면 A에서 3분의 1, 그죠? 1억 5천 3분의 1에서 5천만 원을 배당받고 B에서는 3분의 2, 1억 5천의 3분의 2, 1억 원을 배당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동시배당 시는 분담액이 결정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B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병의 소유인 경우에는 요때는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 모자르는 돈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 따른다면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니까 을은 A에서 1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고요. 을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죠? 1억 5천만 원. 5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물상보증인 B 소유물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배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상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를 읽어보죠. 아이고,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안 켰구나.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참, 화면을 작게 해서 그죠? 다시 한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고 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아이고, 여러분들이 실시간 강의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텐데 다시 하겠습니다. 뭐 복습하니까 좋죠 뭐. 참. 자,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을 설정했는데 A 부동산의 가액이 1억이고 B 부동산의 가액이 2억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1억 대 2억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을이 동시 배당을 선택하면 A에서 1억 5천의 3분의 1, 5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가 일종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뭐냐면 이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요 A 부동산에서 채무자 소유 1억 선배당을 하고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부족액 B 부동산에서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시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쉬운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나와봅니다. 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그래서 제가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말씀드렸죠.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뛰어넘을게요. 그죠?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왔네. 뛰어넘어서 여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시 말하면 경매대가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것은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라는 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물부터 먼저 배당을 하고요.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네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말로 나온다면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액이 결정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우선 선배당을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말입니다. 잘해야죠. 자, 이제 이번에는 두 가지 판례는 뭐냐면 공동근저당이에요. 자, 공동저당이 아니라 뭐죠? 공동근저당인 거죠.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A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했고요. B 부동산에서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근저당권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을은 경매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채권액이 뭐가 되겠어요? 확정이 되겠죠. 언제요? 경락인이,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요. 이해되시죠? 이때 요 B 부동산에 대한 채권액도 확정이 되느냐, 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수동적으로 채권액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다른 목적물에 대한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고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답원입니다. 공동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죠.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 채권자나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됩니까?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기본 거래관계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에 대한 파산신고 등의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죠? 일부 부동산이 경매가 돼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뭐 되잖아요? 확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에 대해서 채권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액도 당연히 확정이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라번 판례, 마지막 판례고 시험에 출제된 바도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줬고요.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요 A에다가 채권 최고액을 얼마로 했냐면 2억. 2억은 너무 많나요?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 또 B부동산의 채권 최고액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액이 얼마냐면 1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요 근저당권에 대해서 배당이 실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 공동근저당권자가 배당에 참여해가지고 요 1억 원에 대해서 선배당을 받게 된 거죠. 20배당하면 1000액을 받잖아요. 요랬을 때, 이거 1억 5천이 아니라 2억으로 하겠습니다. 을이 받아야 될 채권액이 얼마예요? 2억이에요. 그죠? 요랬을 때,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 또 말이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할게요. 참, 오늘은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을이 갑에게 받아야 될 돈이 1억 5천입니다. 채권 확정된 채권액이. A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8천만 원. B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8천만 원이에요. 근데 A 부동산에 대해서 선배당이 실시가 돼가지고 을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됐어요. 이랬을 때 요 B 부동산에 대한 채권 최고액은 3천만 원으로 감축이 된다. 따라서 요 B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매가 되면 을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 최고액인 8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좀 손해를 보겠죠? 왜요? 받을 돈은 1억 5천밖에, 그죠? 실제로 얼마밖에 못 받아요? 8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유는 요 근저당권에 관한 20배당이 실시가 돼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선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서 공제 까인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이 A 부동산에서 5천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B 부동산에 대한 채권 최고액은 더 이상 8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기 때문에 B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을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판례를 한번 읽어보죠. 오늘 제가 좀 실수를 좀 했네요. 4번.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 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다시 말하면 20배당에 대해서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을 받은 거죠.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 채무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최초 후 채권 채무액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 채무로 제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일부에 대해서 이미 얼마를 받았죠? 5천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채권 채무의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 부동산에서 나머지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죠?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실제 갚아야 될, 받아야 될 돈이 1억 5천이고 A 부동산, B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을 설정했는데 A 부동산의 공동근저당이 각각 뭐죠? B가 채권 채무액이 8천만 원이었다. 근데 만약에 A 부동산에 대해서 20배당을 해서 5천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요 B 부동산의 채권 채무액에서 그 금액만큼 뭐가 돼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B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나머지 금액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강의 어디로 합니까? 계약법 종론, 계약법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